이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 우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식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우주를 생각할 때에는 우주의 모습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현재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100%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 팽창하는 원인이나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아직도 있을 수 있지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는 아무도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흔히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이제 폭탄 같은 게 터져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팽창하는 바깥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팽창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리로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비유가 풍선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풍선은 표면만 있는 세계예요. 풍선의 안이나 풍선의 바깥은 없는 세상입니다. 풍선 표면만 생각을 합니다. 풍선 표면만 생각을 하면 이 풍선 표면의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점에서 보면은 우주 전체가 팽창을 한다는 것은 풍선 표면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바깥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표면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표면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표면 자체가 커지면서 팽창을 하는 게 우주의 팽창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풍선의 표면이니까 2차원으로 생각하는 거고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3차원으로 전환을 시키면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깥이라니까 이 표면만 놓고 본다면은 표면의 바깥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 3차원 공간이라는 데에서 그 바깥이라는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커지면서 팽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을 한다면은 그럼 중심은 어디냐? 마찬가지로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한 점에서 기준을 생각을 한다면은 팽창을 풍선 표면을 생각하면은 한 점에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이 막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멀어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중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점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점을 찍어도 전체적으로 팽창을 하면은 그 점 자기는 가만히 있고 상대가 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우주는 모든 점이 다 중심이에요. 그 말은 중심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할 때에는 팽창의 바깥도 없고 팽창의 중심도 없습니다. 이게 우주의 팽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결과로 알아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그래프입니다. 보통 이제 그래프만 넣으면은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그래프는 초등학교에 나오는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직선. 거리가 멀어지면은 후퇴 속도가 커진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풍선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한 점에서 생각을 하면 다들 멀어지고 있죠, 그죠? 다들 멀어지는데 나한테 가까운 애들이 멀어지는 것보다 나한테 멀리 있는 애들이 멀어지는 게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렇겠죠, 그죠? 풍선이 쫙 커지면은 내 주변 점들은 천천히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있는 점들은 굉장히 빠르게 멀어져요. 그게 바로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측을 해서 정확하게 알아냈느냐? 말 그대로 두 가지를 측정을 하면 돼요. 멀리 있는 은하의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을 하면 되죠. 속도, 세로축. 그리고 거리를 측정을 하면 되죠. 가로축. 그 두 개를 측정을 해서 점을 찍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팽창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를 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얘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빛의 파장이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이 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쉽게 관측이 되고 그 멀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는 정도가 속도하고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길어졌는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의 후퇴 속도는 굉장히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리를 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역사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리를 재는 거였어요. 천체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다 알고 있죠, 천동설이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런 가설을 내었고 철학적으로 주장을 했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천동설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시대에 아낙사고라스라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일찍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양이 그리스가 속해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설이에요.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다가 아테네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은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방이 돼도 할 말이 없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직후에 아리스타르쿠스라는 사람은 역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이 사람은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월식을 이용해서 월식에 지구 그림자가 달에 비치죠, 그죠? 그러면은 달이 하늘에 있고 지구 그림자가 있으니까 지구 그림자의 크기가 보이겠죠. 그러면은 달하고 지구하고 상대적인 크기가 나옵니다. 그 크기를 가지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거리를 계산하니까 지구 반지름의 60배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제 값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잰 거예요. 그리고 지구, 달, 태양의 각도를 이용을 해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쟀습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어보니까 지구, 달 거리에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 달 거리보다 20배가 더 멀다라고 쟀습니다. 근데 20배가 더 멀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지구에서 보기에 태양하고 달은 신기하게 크기가 똑같아요. 지금 그 폭이 크기가 지구에서 보는 크기가 똑같아요. 두 개가 아주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크기가 똑같은데 20배 더 멀리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0배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달보다 지구 태양 거리가 20배 더 크다라는 말은 태양의 크기가 달의 크기보다 20배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달보다 20배다 더 크면은 지구보다 더 커요. 태양이. 그러니까 큰 게 중심에 있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주 과학적이죠, 그죠? 그래서 태양이 중심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20배가 아니고 400배 커요. 400배. 20배 아주 과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너무 비과학적이라서 그런 과학적인 주장을 안 받아들여서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그 중세 시대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맞다면은 이 주장이 맞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돈다면 그 당시에는 별은 어떤 천구라는 데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천구라는 데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저기 어디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은 그림이 커 보이겠죠. 멀어지면은 그림이 작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별자리의 크기가 주위를 이렇게 돌면은 가까이 다가간 거죠. 여기 있으면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관찰을 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별이 관측이 그 크기가 변하는 게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멀다. 두 번째, 지구가 돌지 않는다.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첫 번째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주가 멀 거라고는, 그러니까 별들이 멀리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결론에 달한 거죠.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리스타르쿠스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동설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중심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우스가 천동설 체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하늘의 움직임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맞다라는 생각이 거의 1000년 이상 갔죠. 1500년 정도 가서 아주 나중에서야 이제 지동설이 등장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과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1544년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도 앞에 말했던 그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던 아리스타르쿠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최초의 지동설 주장자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초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뭔가 변화가 생길 만한 가능성이 이제 환경이 된 겁니다. 그게 1543년이에요. 그 코페르니쿠스보다 나중에 태어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을 엄청나게 열심히 관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가장 그 이제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맨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력 좋은 사람이 짱이에요. 시력 좋은 사람이 제일 천문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뭘 생각했냐면은, 당시에는 천구의 별들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별들 사이 거리가 다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천구에 붙어 있다면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시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돌면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놓고 눈을 이쪽 감았다 하면 엄지손가락 위치가 바뀌죠, 그죠? 배경은 가만히 있는데,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별은 안 움직이지만 가까이 있는 별은 이렇게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할 거다. 그걸 시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관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차는 1838년에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아서 그래요. 너무나 작아서 1초도 안 돼요. 0. 몇 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을 쓰지 않고는, 망원경도 아주 좋은 망원경을 쓰지 않고는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는 이걸 맨눈으로 발견하려고 한 거예요. 맨눈으로 발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거는 뭐 그 초능력을 가진 인간의 눈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시차를.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는 시차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동설을 안 믿은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이제 관측 실력을 믿었지만 역시 별이 그렇게까지 멀리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어쨌든 나름은 그 티코 브라헤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이유로 그 지동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 1편에 새로 만들어진 코스모스 1편에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성직자예요. 성직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아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이 태양과 같은 별들이다. 그리고 그 별들에도 지구처럼 태양의 그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 그러니까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 외에도 다른 세계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1600년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다가 1600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의해서. 1600년이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죽고도 50년이 넘게 지난 시대예요. 그런데도 지동설을 함부로 주장을 하면은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1600년이면은 갈릴레오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0년에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의 위성이 왜 중요하냐? 당시로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런데 목성의 위성이라는 것은 목성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지구 주위를 돌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관점으로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철학으로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모든 것이 지구 주위를 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당연히 지동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 회부됐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죠? 유명한 얘기고 그 자기 주장을 철회했다. 왜냐? 불과 10년 전에 화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지동설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과학자들은 다 지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케플러라는 사람은 갈릴레이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아무도 지동설을 안 믿었지만 이 사람은 당연히 지동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성이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도는지 그 법칙까지 체계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는 지동설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안 받아들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뉴턴은 갈릴레이가 딱 죽은 해에 태어났어요. 1642년에 갈릴레이가 죽은 해에 뉴턴이 태어났고 뉴턴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들 지동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그 힘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마뉴엘리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동설이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기간이 대략 1543년에서 1640년대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동설을 중세시대에 처음 주장을 하고 모든 사회가 받아들이기까지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은 뭐 지동설이 맞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천동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볼 때 지동설이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라고 해서 지동설로 관점을 바꾼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왜 바뀌었느냐? 당시에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100년이나 지났잖아요. 10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새로운 증거들이 무조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안 믿은 거죠. 없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 증거들이 없을 때하고는 다르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증거들을 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과학 혁명이라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까 10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100년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버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래오래 버티다 보면 세대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동설로 바뀌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 이제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게 명확해졌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아까 말했던 이 시차로 측정을 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니까 이런 위치의 변화가 생기죠, 그죠? 위치 변화가 생기면은 요 사이의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각도를 측정을 하면은 태양 지구 사이의 거리를 알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삼각함수로 아주 간단하게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별까지의 거리가 가장 정확한 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거리로는 이런 시차는 가까운 별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은 이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시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멀어진다고 하면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되죠, 그죠? 은하는 시차가 안 보여요. 시차가 보인다는 것은 별이 하나하나가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은하까지 가면은 별 하나하나 분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은하는 시차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우주의 이 은하들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측정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 이유가 생겼냐면은 이제 시차는 측정을 해서 몇 가지의 거리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시차가 너무너무 작았고, 그러니까 뭐 일단 거리 단위가 뭐 광년 단위입니다. 이제 광년, 그것도 뭐 백광년 이런 거는 아주 가까운 거고, 우리 은하 전체가 거의 만광년 단위로 크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가 되면서 획기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망원경 발명만큼이나 획기적인 발명은 사진의 발명이에요. 이게 왜 획기적이냐? 망원경은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망원경을 보면은 희미한 빛은 눈으로 아무리 뜨고 있어봤자 계속 희미해요. 그죠?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계속 초기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그런데 사진은 다르죠. 희미한 빛이 쏘는 빛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으면 축적을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는 망원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게 사진에는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눈으로 망원경이 있었지만 전혀 못 보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진이 발명이 되면서. 근데 그 새로운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이상하게 생긴 별이 아니고 길쭉하고 동글동글하고 소용돌이 모양의 그런 이상한 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아주 많이. 그러니까 쟤들이 뭐냐라는 게 궁금해진 거죠. 그게 그래서 1920년에 아주 천문학 역사에서 길이 남는 그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냥 대논쟁이에요. 주제 없이 그냥 대논쟁하면은 이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그 대표 주자로 나섰는데, 할로 세플리라는 사람은 나선 그 성운들이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성운들이다, 구름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허버 커티스라는 사람은 그 성운들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전혀 다른 주장이죠, 그죠? 이 주장이 이때는 논쟁이었어요. 결론이 안 났죠. 그런데 이게 결론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나선 성운들이 얼마만큼 떨어지는 데 있는지를 알면 돼요. 거리를 재면 돼요, 거리를. 그러니까 그 거리가 우리 은하 크기보다 작으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거고, 그 거리가 우리 은하 크기보다 크면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대략 단위를 알아두면 되는데, 할로 세플린은 우리 은하 크기가 30만 광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티스는 5만 광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은 크게 봤고 한쪽은 작게 봤죠. 그러니까 크게 봤으니까 다 우리 은하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은하 크기는 대략 10만 광년이에요. 두 사람의 중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 논쟁을 끝내려면은 거리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거리를 측정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방법이 사실은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별까지의 우주에서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것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다루는 과학과 가장 다른 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별을 가져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예, 화성, 물론 샘플 같은 가져오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천문학은 태양계보다는 그 별을 연구하는 거니까 별을 직접 가져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별에서 오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별에서 오는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만일에 별의 어떤 별이 밝기가 다 똑같다. 어떤 별이 있어가지고 이 별은 밝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별이 밝게 보이면은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어둡게 보이면은 멀리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밝기가 같은 별이 있으면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별들의 밝기가 원래 다 달라요. 원래 다 다르니까 저기 있는 밝은 별이 원래 밝은 별인지 아니면 가까이 있어서 밝은 별인지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재기가 힘들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별이 있습니다. 별 중에서 모든 별이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별은 밝기가 일정합니다. 네, 그 별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변광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별을 우리가 표준 광원이라고 부릅니다. 거리를 재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1908년에 그 헨리에타 리비시라는 그 청각 장애인인 여성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에서는 여성 천문학자의 활약들이 굉장히 큰 게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이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낸 겁니다. 이 헨리에타 리빗이라는 천문학자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변광성은 그 변광성도 사실은 밝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변광성이기 때문에 변광성이라는 것은 밝기가 변하는 별이거든요. 밝기가 변하는데 주기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이 주기하고 원래 밝기하고 바로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만 측정을 하면 이 별의 원래 밝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1908년이니까 사실은 192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아무도 활용을 못한 거였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우주의 거리를 측정한 사람이 바로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블은 다 아시죠, 그죠? 허블 우주망원경의 그 허블입니다. 이 사람이 불과 아까 논쟁이 1920년에 있었는데 1924년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버린 거예요. 불과 4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 대논쟁이 해결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논쟁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왜냐?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를 거리를 재보니까 거리가 93만 광년이더라. 실제로는 93만 광년이 아니고 250만 광년이에요. 이때 이제 거리를 쟀는데 변광성을 자로 이용한 거죠, 그죠? 자로 이용했는데 0점 조절이 사실은 잘못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멀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허블은 아마 천문학사에서 길이 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질 않고 더 나갔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 은하를 거리를 재보니까 세페이드 변광성을 다른 은하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그걸 찾으면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도 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재어서 1929년에 안드로메다 외에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를 다 쟀습니다. 재고 속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쉽다 그랬죠. 그때 속도를 재는 건 쉬웠어요. 쉬웠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로 쉽게 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1910년대부터 은하까지의 거리 속도들은 이미 재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데 당신은 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있고 멀어지는 것도 있고 가까이 빠르게 멀어지는 것도 있고 느리게 멀어지는 것도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관계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허블이 1929년에 거리를 구해서 관계식을 딱 그린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런 선형관계가 나옵니다. 이게 허블이 1929년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색깔을 입히긴 했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흑백입니다. 흑백이고 이 논문이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아까 그거죠. 거리 속도예요.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일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려준 아주 역사적으로 천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힌 논문이니까. 이게 1929년에 나온 논문인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선이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례하는 줄 알지 선만 없으면 진짜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릴 정도죠. 그죠? 이걸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소문이 돈 거죠. 허블이 이런 거 발견했다더라. 근데 허블 자기는 약간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걸로 안 되겠다. 더 멀리까지 재보자 해가지고 1931년에 더 멀리 있는 것까지 쟀습니다. 훨씬 깨끗해졌죠? 이건 29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이 이거예요. 굉장히 멀리까지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가 되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허블은 그냥 관측 데이터만 딱 제시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팽창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그 전에 프리드만이나 르메트라는 과학자가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으로
대부분의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풀면은 우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가만히 있기가 힘든데 아인슈타인은 자기 방정식을 풀어보고 이게 우주가 수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우주에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별과 은하가 있으니까 얘들이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주가 수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축을 못하게 하려고 밀어내는 힘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주 상수라고 하는 건데 우주 상수를 집어넣어서 우주가 팽창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프리드만이나 르메트르라는 사람은 그 우주 상수를 고려하지 않고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허블이 이제 발견을 하니까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팽창하는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이제 그 기념적인 사진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 허블이 관측한 우주 팽창을 발견한 망원경을 보면서 우주 팽창을 이제 시인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 하여튼 이런 사진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1930년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오고 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서 빅뱅 이론이 이제 정설이 되면서 우주가 빵 폭발을 해서 만들어지고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이론으로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을 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 다 이해가 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궁금한 게 뭐냐? 우주가 탄생하고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 다 알려졌는데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팽창하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할 거냐? 아니면은 팽창을 하다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계속 팽창을 하는 겁니다. 계속 팽창을 하는데 팽팽한 우주 상태에서 팽창을 하는 것과 열린 우주 상태. 이거는 근데 뭐 굳이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팽창을 하다가 수축을 멈추고 다시 이제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을 한다. 요 세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전제하에서 했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안에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팽창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줄어드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어떻게 줄어들었고라는 걸 계산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게 과거에 어떻게 그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지를 측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천문학에서 과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멀리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광년 전에, 그러니까 100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보면은 100억 광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가 어느 정도 속도로 팽창했는지를 알면은 우리 그 과거에 어떻게 우주가 팽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아주 멀리 있는 은하를 봐야 되겠죠, 그죠? 아주 멀리 있는 은하를 보려면은 아까 말했던 그 세페이드 명광성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가까이 있는 은하만 가능하지 멀리 있는 은하는 너무 어두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 촛불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초신성이 보통 이제 별이 죽으면서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초신성은 그 폭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폭발을 하지 않고 옆에 다른 물질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은 나중에 폭발을 하지 않아요. 백색의 성으로 조용히 죽어가는데 이렇게 조용히 죽어 있는 별에 옆에서 물질을 막 넣어줘요. 그러면은 죽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내부 압력하고 중력하고 거의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물질이 계속 몰려 들어와요. 근데 압력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콱 무너지면서 폭발을 하는 게 이 원해형 초신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이 한계를 딱 넘어서면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초신성은 폭발을 하는 질량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밝기가 거의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이 초신성은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를 재는 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신성은 폭발을 하면 어느 정도 밝으냐 하면은 그 은하 전체의 밝기하고 맞먹을 정도로 밝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어도 관측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거리를 재는 멀리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얼마 전이죠, 그죠? 1990년도 근처에 초신성 로렌스 버클리 실험실이라는 버클리 대학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우연히 어떤 계기로 해서 초신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과거에 어떻게 팽창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찾느냐면은 초신성은 언제 어디서 초신성이 트일지 몰라요. 그죠? 근데 초신성은 은하 하나에서 100년이 하나씩 터집니다. 그러니까 은하 하나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100년 있으면 하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100개를 계속 보면은 1년에 하나씩 보겠죠. 1000개를 계속 보면은 대략 10달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볼 수 있겠죠. 10,000개, 대략 10만 개 정도를 보면은 거의 하루에 몇 개씩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의 은하를 한번 찍어놓고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찍고 이러면 초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초신성을 발견을 하는데 문제는 초신성으로 거리를 재려고 하면은 이 어두워지는 게 중간에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지들이 있으면 이 먼지들 때문에 어두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먼지들 때문에 어두워졌는지 아니면은 원래 초신성이 멀리 있어서 어두워졌는지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찍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찍어보고 파란색으로 찍어봅니다. 그런데 먼지는 모든 빛을 똑같이 막는 게 아니고 파란색을 더 잘 막아요. 파란색이 더 잘 흩어지는 거예요. 먼지에 잘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찍으면은 밝기가 별로 많이 안 어두워지는데 파란색으로 찍으니까 많이 어두워졌어요. 이거는 먼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빨간색, 파란색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러면은 먼지가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자 그룹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별로 고려를 많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은 많이 발견을 했는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옆에서 보기에 저렇게 해가지고는 거리를 못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요 필터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이런 성강물질을 고리를 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 자기들을 괜히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또 다른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신성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을 관측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겠다라고 하는 그룹이 1990년대에 2개가 생긴 겁니다. 그 2개의 그룹이 열심히 초신성을 관측을 하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990년대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 천문학자들은 그 성간 적색화라고 해서 그 성간 물질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성간 적색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방법을 찾아낸 거죠. 1998년 2월에 미국 어떤 컨퍼런스에서 두 팀이 동시에 발표를 하게 돼 있었어요. 동시에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처음 먼저 시작한 팀은 42개 초신성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먼저 시작했으니까 많이 발견했겠죠, 그죠? 그런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간 먼지 효과를 확실하게 보정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출발한 팀은 처음부터 성간 물질을 해결을 하고 왔기 때문에 숫자는 16개밖에 안 됐습니다. 초신성의 숫자는. 하지만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주가 어느 정도速도를 팽창하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느 정도 느려지는지를 보려고 한 건데 느려지는 게 아니고 우주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우주 팽창 속도가. 그러니까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 팽창 속도는 느려져야 됩니다. 중력이 당기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측을 했는데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해에 1998년에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발한 그룹이 먼저 결과를 내서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그룹도 결국은 그 성간 먼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약 1년 뒤에 논문을 냈어요. 1년 뒤에 논문을 냈는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우주가 팽창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결론인데
그러니까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는 것은 우주 빅뱅 때문인데 그 안에 물질들이 있어서 중력으로 당기니까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돌을 위로 던졌더니 중력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돌의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위로 돌을 던졌는데 얘가 갑자기 점점 빨라지던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 게.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기존 이론과 다른 발견을 하게 되면은 쉽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오랫동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쟁하던 두 팀이 서로 전혀 독립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한쪽에서 이런 결론을 내면은 다른 쪽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증을 서로 해야 될 두 팀이 똑같은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998년에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 되었는데 그 해에 사이언스지에서 올해의 발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의 발견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표지에 왜 아인슈타인이 등장을 했느냐? 아인슈타인이 아까 우주가 수축하는 걸 막으려고 밀어내는 힘이라는 우주 상수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폐기를 했습니다.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걸 알고. 그런데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려면은, 그죠?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려면은 당기는 중력이 아니라 밀어내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인슈타인이 수축되는 우주를 막으려고 밀어내는 힘으로 도입한 우주 상수를 팽창하는 우주가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힘으로 필요하니까 아인슈타인이 폐기했던 우주 상수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 우주 상수를 다시 집어넣으니까 계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는 폐기했던 게 70여 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주 상수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잖아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발견이 되니까 천문학계에서 대단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42개, 16개만으로 우주 초진성을 관측을 했는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초진성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계속 발견을 해서 2012년 이 논문에는 그동안 그 초진성들을 거의 다 모았는데 500개가 넘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걸로 정확하게 해보니까 실제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게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데 그럼 왜 가속 팽창을 하느냐?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계산식에서는 그걸 우주 상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우주 상수가 무엇이 도대체 우주 상수의 역할을 하느냐? 뭔가 우주에 보이지 않는 밀어내는 힘을 가진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밀어내는 힘을 가진 에너지의 이름을 암흑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해서. 그럼 암흑 에너지가 뭐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예요. 그죠? 그럼 우주를 왜 가속 팽창을 시키느냐? 암흑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암흑 에너지가 뭐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거예요. 뭐냐? 그럼 우주가 왜 가속 팽창이 되느냐? 암흑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라는 뭔가의 미지의 에너지에다가 이름만 붙여놓고 얘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보통 원인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원인을 알아야지 이게 진짜 뭔가 해결이 됐다는 문제인데 이건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엇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 노벨상을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단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두 팀 중에 누가 받았을까요? 둘 다 받았습니다. 공동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한쪽만 받고 한쪽이 못 받았으면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8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그 관측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게 이제 2011년에 노벨상을 수상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이제 완벽하게 과학계에서 인정을 한 걸 검증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뭐 열린 우주로 팽창하느냐, 팽팽 우주로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이 지느냐, 아니면 다시 수축을 하느냐. 요거 세 개 다 틀린 거예요, 결국은. 세 개가 다 틀렸고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하나만 남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 거냐? 답은 현재 관측 결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는 점점 빠른 속도로 영원히 팽창을 합니다. 그게 우주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 암흑 에너지의 특징은 공간이 커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우주가 옛날에 작았을 때에는 이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렸어요. 줄어들었어요. 왜냐? 우주의 중력이 당기기 때문에. 근데 우주를 당기는 중력은 사실은 별이나 은하보다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력을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흑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는 서로 정반대예요.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는 밀어내는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사실 우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암흑 물질은 끌어당기려고 하고 암흑 에너지는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기에는 암흑 물질이 셌어요. 우주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암흑 에너지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암흑 에너지 물질을 이기고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은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줄다리기를 해서 처음에는 암흑 물질 쪽으로 끌려가는 듯 하다가 암흑 에너지가 점점 힘을 얻어서 결국에는 암흑 물질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앞으로의 우주는 점점 가속 팽창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흑 에너지가 점점 우리 우주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발견으로 이제 우주의 모든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빅뱅으로 우리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직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급팽창이 있었고 그리고 점점 팽창을 하면서 속력이 줄어드는 팽창을 하다가 암흑 에너지가 점점 힘을 얻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가속 팽창을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부터 우주의 미래까지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완성을 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탄생을 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았죠, 그죠?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우주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우주가 어떻게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계속 전문학을 공부하겠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또 전혀 새로운 학문이나 관점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앞으로 살펴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 the only one I wanna talk about.